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 이름은 안항선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공 물리화학 쪽을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겠죠. 물리화학 처음에는 이제 물리화학을 나가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무기 분석 나가고, 무기 분석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뭐 오전에 분석, 오후에 무기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진도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막 임용을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초수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막 의욕이 과잉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했었던 교과서, 물리화학 교과서, 유기화학 교과서, 분석화학 교과서, 무기화학 교과서 다 이만큼씩 되죠. 그거 다 붙잡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쫙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임용 패스할 때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정말 형편없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 한 20년 동안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은 죽어도 안 나오는 단원들이 있어요. 20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 뭐 1조 원소의 화학, 2조 원소의 화학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각종 화합물이 어떤 화학적 특성을 갖고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지를 줄줄이 서술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데를 갖다가 Descriptive Inorganic Chemistry, 서술적 무기화학이라고 얘기하는 파트예요. 이제 그 파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즐러 책 같은 경우는 한 챕터에 그냥 모아서 정리하고 끝나는 거고, 다른 책들 같은 경우, 특히 휴익 책 같은 경우는 여러 챕터에 걸쳐서 그걸 계속 서술을 갖다가 해나갑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 문제도 시험 문제에 거기서 안 나와요. 그런 데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 뭐 하는 짓이에요? 바보 짓이죠. 딴 데 꼭 필요한 데다 집중해야 될 힘이나 시간을 갖다가 엉뚱한 데 낭비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엔 파트 3에 보면은, 파트 3가 이제 반응 속도에 관련된 얘기죠. 근데 그 반응 속도 앞부분에 보면은 뭐 비스코시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력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다이나믹스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뭐 에킨즈 책도 그렇고 다른 물리화학 책도 그렇고. 네, 20년 동안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온 파트입니다. 이해하기는 조질나게 어려운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런데 붙잡고 있으면은 시험을 붙겠어요? 못 붙겠어요? 당연히 못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내용 파트는, 뭐 물리화학은 기본적으로 에킨즈 책이에요. 에킨즈 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진도에 맞춰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 미즐러 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왜 그럴까? 미즐러 책이 그 디스크립트 이노가닉 케미스트리라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 책은. 그래서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요즘 임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무기화학 책이에요. 그래서 미즐러 책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석화학 책은 뭐 여러 책이 있지만, 분석화학 책은 사실은 뭘 선택해도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책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서술이 되고 있어서. 근데 뭐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게 해리스 책이기 때문에 해리스 책을 기준으로 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걸 모두 다 나가느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출제됐었던 경향을 분석해보면 한 문제도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빼놓고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걸 뭐 교과서를 갖다가 찾아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눠드린 거에 맞춰서 나눠드린 것만 충실히 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그걸로도 차고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가르치는 부분 중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부분도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알아야지 다음 부분이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게 되는 1장 기체 파트는 실질적으로 너무 내용이 쉬워서, 그리고 혹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문제 내기에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모르면 뒤에 부분에 연력학 부분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은 뒤에 부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내용은 복잡한데 시험 문제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과서 내용 중에서 일부 빼고 가르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앞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만 충실히 하셔도 나중에 가면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뭐 제가 계속 가르쳐 보면은 1년 만에 붙는 학생도 있고, 한 2년에서 붙는 학생도 있고, 한 3년에서 붙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붙은 학생들이 제 거 범위를 넘어가서 공부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거 하기도 벅찬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문제 풀 시간이 없겠죠. 이거 다 나가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8타임, 45분 8타임 기준이죠,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시간이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서부터 보통 크리티컬 솔루션이라는 과정을 병설을 하게 됩니다. 크리티컬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간단히 내용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 단원별로 한 10문제씩 풀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미리 좀 접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것도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재수 3수씩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1년 해가지고 이거 붙는 학생들, 여러분들 주변에 선배들 중에 보면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멸종한 상태에 있는 게 초수에 붙는 학생들이에요. 실제 경쟁률이 거의 10대 1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드물게 있긴 해요. 드물게 있긴 한데 그건 보통은 좀 힘들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재수, 3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용 공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사실은 크리티컬 솔루션은 그런 학생들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해서 개설하는 과정인데, 뭐 여러분들이 들어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3월 달서부터 개설이 되고 그때 문제를 풀 기회를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과 과정을 나가는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잠깐만. 잘 보여요? 보여요? 다행이네. 자, 그러면 사실 안 보인다 그러면 앞에 이게 형광등이 그런데 한 줄이 전부 여긴 껐구나. 그래.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리화학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장이 이제 기체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기체를 갖다가 왜 제일 처음에 다루느냐? 연력학에서 주로 다루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인 경우에 있어서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분자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고, 이러면은 너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액체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제일 이론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게 액체예요. 그래서 액체는 안 되고, 고체도 어때요? 고체는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되었지만 어쨌든 입자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취급하기에는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분자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주로 학부과정에서 연력학을 적용시키는 계가 기체인 경우가 거의 99%죠. 그래서 기체란 어떤 특성을 갖는 건지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만 이후에 하는 연력학에 대한 이해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체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무슨 물리량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태를 묘사한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의 상태를 갖다가 남들한테 묘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클래스의 물리화학 성적은 얼마고, 무기화학 성적은 얼마고, 분석화학 성적은 얼마고, 그런 평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 클래스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통 안에 기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체의 상태를 남한테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물리량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리량은
질량, 부피, 압력, 온도 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질의 양을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양이 얼마냐 이걸 필요하기 위한 건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겠지만 같은 질량이더라도 수소기체가 1kg 있을 때하고 산소기체가 1kg이 들어있을 때는 입자의 개수가 틀리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어떠한 값이긴 하지만 물질의 개수를 실제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량 대신에는 무엇을 주로 사용하죠? 몰수를 갖다가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기체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개수를 묘사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몰수,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질량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적인 방법인 몰수를 선택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피. 부피는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양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메타의 3승이라든지 혹은 리터라든지 이런 단위를 가지고 표현을 갖다 하죠. 그 중에서 표준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메타의 3승이에요. 표준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수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 EK는 이코르 2분의 1 MV의 제곱. 뭐 예를 들어서 뭐 F는 이코르 MA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그러한 공식들에 물리량들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단위를 통일을 해야지만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가장 일반적으로 규약화된 단위가 뭐냐면 표준 단위가 있습니다. 길이인 경우엔 미터, 질량인 경우엔 킬로그램, 시간인 경우엔 세크 이런 것들이 표준 단위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단위들은 그것의 파생 형태로 표현을 해요. 부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공식으로 표현할 때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로의 길이 메타가 표준 단위죠. 세로의 길이 메타가 표준 단위죠. 높이도 메타가 표준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셋의 곱은 메타의 3승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메타의 3승이 결과적으로 부피의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영역에서는 리터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단위인 메타의 3승하고 리터 사이의 호환 관계를 좀 알아야 되죠.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메타의 3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000리터 정도에 1000리터죠, 정확히. 그래서 이런 식의 호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체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위 중에 하나, 물리량 중에 하나다.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이다라고 정의를 갖다 하고 있죠. 어떠한 면적이 있는데, 면이 있는데, 그 면이 받고 있는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눠줘요. 폴스를 에어리어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의 세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표준 단위로 보면은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F는 이코르 MA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M이라고 얘기하는 건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A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속도죠. 그래서 메타 퍼 세크의 제곱, 세크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이제 힘의 단위가 되는 거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한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을 뉴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kg짜리 물질에다가 1메타 퍼 세크 제곱 정도의 가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 그것을 1kg 메타 퍼 세크의 제곱, 그리고 그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뉴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압력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압력의 단위는 힘의 단위가 표준 단위가 뉴턴이죠. 그 다음에 면적의 표준 단위는 메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뉴턴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요걸 메타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압력의 단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스칼이란 단위를 압력을 갖다가 보다 보면 종종 보게 될 거예요. 1파스칼이 뭐다? 1제곱미터당 1뉴턴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상태를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압력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 단위는 파스칼인데 실제 연력학 영역에서는 파스칼 이외의 단위인 ATM이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기압이죠. 실제는 이 기압이란 단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화학의 연력학 쪽에서는 파스칼 단위, 물리 쪽에서는 아직 파스칼 단위를 훨씬 많이 사용해요. 걔네들은 표준 단위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화학의 연력학 쪽에서는 아직도 ATM 단위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1ATM하고 파스칼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ATM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러니까 101,300 파스칼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1ATM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는 그냥 한 번쯤 봐두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ATM 단위하고 파스칼 단위 사이의 호환 관계를 보면 환산이 좀 굉장히 지저분해요. 딱 떨어지지 않고 1.013 어쩌고 저쩌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ATM하고 값은 거의 비슷한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파스칼 단위하고 호환이 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완바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도입을 합니다. 완바 같은 경우는 1.00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환산이 훨씬 쉽죠. 1파스칼에 10만 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TM하고 바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건 10만 1300 파스칼이고 이건 10만 파스칼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ATM은 1.013 바에 해당이 되죠. 대충 1바하고 1ATM은 한 1%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압력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하다 보면은 드물드물 보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압력 단위가 있어요. 이건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인 마노미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인데 마노미터 원리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환산만 본다면 1A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760mm HG 정도가 됩니다. 얼마의 온도에서 0도씨 온도 이게 760mm HG가 되는 게 온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를 가져요. 이걸 제가 25도씨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1기압일 때 올라가는 수온 기둥의 높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수온의 밀도가 어떻죠? 수온의 밀도는 온도에 의존하죠. 만약에 온도가 25도씨가 아니라 쩔쩔 끓는 여름이야. 그래서 재작년처럼 한 40도쯤 올라갔다고 그래 봅시다. 그럼 수온의 밀도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수온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압력에서도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한 40도쯤 올라가면은 이게 뭐 770mm HG가 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미리미리 HG 단위의 문제점도 하나 나오죠. 일기압하고 환산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르라는 단위를 도입을 해요. 토르는 미리미리 HG하고 값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약속이 돼 있어요. 온도에 상관없이 760 토르는 1ATM이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모든 온도에서 760분의 1 ATM이 1 토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건 어떻죠?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를 하기를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압력 측정 장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마노미터의 원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그림에 나옵니다. 이쪽에. 여러분들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희끄무레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나눠준 교재 있죠. 교재를 보면은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자, 마노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근데 그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그 그림 중에서 두 개의 그림 중에서 그 왼쪽에 있는 A라고 얘기하는 그림을 갖다가 한번 A라고 얘기하는 그림을 봅시다. A라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여기에 요거죠. A를 보면은 요쪽이
백큐미라고 돼 있어요. 백큐미라고 얘기하는 건 진공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 끝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기압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쪽은 압력이 대기압만큼 가해지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백큐մ 상태니까 압력이 외부에서 안 가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심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얘가 밀어붙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밀어붙이는 결과 이 안에 차여 있는 어떠한 액체가 주로 수은이겠죠. 수은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H만큼의 수위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H만큼의 수위 차이가 발생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수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까? 외부에서 기체가 수은의 표면을 누르고 있는 압력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 차이만큼 있을 때 이쪽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높이 차이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높이 차이를 유지하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노미터의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두 지점에 이 지점하고 이 내부하고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하고 동일하게 되느냐?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하고 똑같아지면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진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은 기둥에 의한 압력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압력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FA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죠. F는 심의 크기를, A는 면적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쪽에 있는 수은 기둥이, 이쪽에 있는 수은 기둥이, 이쪽에 있는 수은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그 힘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죠? 수은 기둥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수은 기둥이 그 자신의 무게를 가지고, 무게가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 중력을 가지고 바닥을 누르는 힘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중력을 가지고 바닥을 누르는 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까 F는 이코르 MA라고 얘기했었죠? A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중력 가속도에 해당되는 G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F는 수은 기둥에 의한 중력, M과 그 수은 기둥의 질량과 그때의 이 수은 기둥이 받고 있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 자, 그 다음에 여기에 G가 아니라 여기에 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M이라고 얘기하는 질량은 결국은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밀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밀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단위 부피당 1리터당 질량에다가 부피가 몇 리터인지를 곱하게 되면 그 부피에서의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밀도와 부피의 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쪽 수은 기둥의 부피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수은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기둥이죠, 원기둥. 원기둥의 부피는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단면적 곱하기 높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면적 A, 수은 기둥의 단면적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날 때 수은 기둥의 높이 H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밀도를 로라고 표현할 때 로 A, H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요거 전체가 이제 밀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를 곱하고 그것을 수은 기둥의 면적으로 나눠줘요. 당연히 수은 기둥의 면적이 위쪽 기둥의 면적하고 아래쪽 기둥의 면적이 똑같겠죠. 그래서 요 H하고 요 H는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워지면서 로 G H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력차를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수은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저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이 뭐죠? 백큐미죠. 백큐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압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영기압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한쪽이 백큐민 상태에서의 압력초는 곧 뭐에 해당이 되죠? 대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압 마이너스 영기압.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압이 되는 거죠. 압력차가. 그래서 대기압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온 기둥의 높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기압이라고 얘기하는 일상적인 상태, 가장 우리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대기압을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표현을 했더니만 76cm 정도 올라가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776cm가 76mm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60mm의 수온 기둥이 일기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마노미터에서의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압력을 표시한 게 아까 나왔었던 mmHg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압력이 높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에도 의존하죠? 밀도에도 의존하죠. 근데 이 밀도는 온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밀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낮을 때는 밀도가 높아지고 자,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떨어져요. 그럼 같은 압력에서 뭐가 증가하죠? 높이 H가 증가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한 40도쯤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일기압은 760mmHg가 아니라 770mmH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져요. 그래서 무슨 단위를 도입하게 됐다?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도입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 공식은 꼭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못 풀어요. 물리화학 공부하는 거, 뭐 분석화학도 그렇고 무기화학도 마찬가지지만 화학 쪽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돼요. 자,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갖다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공식이 필요하죠. 그 공식이 안 떠올라. 그럼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문제를 다 못 풀죠.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갖다 암기해야 돼요. 심지어는 공식을 암기를 안 하면 출제자의 의도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이든 무기화학이든 분석화학이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해야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고 암기해야지만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다 보면은 요거는 꼭 암기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과정에서는 암기하라고 얘기했었던 게 딱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아까 일기압하고 파스칼 사이의 관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암기하라고 강조를 안 할 때는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물리화학을 하다 보면은 에킨즈 책을 보다 보면은 막 공식이 수도 없이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 공식을 외워야 되고 뭔 공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제가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잠깐 드러났다가 그 다음에 사용이 안 되는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그런 공식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학을 유도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많은 수학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왜라고 얘기하는 공식만 암기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수학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이나 그랬을 때 암기하라는 얘기가 없다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뭘 그 수학적인 유도 과정을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예요. 마지막으로. 4가지 물리량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체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많은 입자가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 4가지가 있다. 물질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 몰수 혹은 아니면 몰수에 비례하는 킬로그램이 질량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질량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몰수, 그 다음에 부피, 압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가 있죠.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뜨겁다, 차갑다를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
이제 온도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열의 흐름을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열은 항상 자발적으로 열이 흐를 때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열의 흐름을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 그 다음에 뜨겁고 차갑고를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 이게 온도입니다. 그런데 뜨겁고 차갑고를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 혹은 열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온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뭐가 뜨겁고 뭐가 차가운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온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뜨거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온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연력학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모델을 갖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어떤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박스의 한쪽 면의 면적은 A예요. A 메타의 3승, 메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박스가 있는데, 직사각형 형태, 직육면체 형태의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의 길이는 L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안에 공기 입자가 한 1몰개쯤 있어요. 근데 그 1몰개를 다 추적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한 개의 공기 입자, 그 1몰개 중에 어느 한 개의 기체 입자를 갖다가 보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 안에 1몰개의 헬륨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 그 한 개 빼고 나머지 여기 남은 굉장히 많은 입자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일단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의 입자가 자, 요런 식으로 운동을 갖다 하고 있어요. 이 운동 방향을 갖다가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길이는 운동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X축, Y축, Z축 세 가지의 그 성분을 갖다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벡터량 속도는 Vx, Vy, Vz의 벡터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건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가 먼저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압력은 어떠한 벽면이 받는 힘을 갖다가 그 벽면의 면적으로 나눠 놓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체 입자가 벽면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1몰개의 기체 입자를 갖고 있으면 그 1몰개의 기체 입자는 벽면에다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그 압력의 발생 원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운동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벽에 가서 꽝 하고 충돌을 하겠죠. 충돌하는 순간 벽면에다가 힘을 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벽면에 충돌했을 때 가하는 힘이 결과적으로 뭐에 해당이 되느냐? 압력의 원인이 된다. 기체 입자의 기체 입자를 담고 있는 용기의 벽면이 받는 압력의 원인이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 입자가 벽면에 충돌을 할 때 가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압력의 본질이 기체 입자가 벽면에 가하는 압력의 본질이 뭐다? 기체 입자가 벽면에 충돌하면서 발생시키는 힘이 압력의 본질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F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입자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스몰 f를 갖다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스몰 f는 입자 한 개가 벽면에 가하는 힘이에요. 입자 한 개가 벽면에 가하는 힘에다가 입자의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입자 전체가 가하는 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보가드로 숫자에다가 몰수를 곱해요. 그럼 입자의 총수가 되겠죠? 그리고 입자 한 개가 벽면에 가하는 힘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입자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몰 f, 입자 한 개가 벽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하는 힘의 세기를 갖다가 한번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하면서 꽝 하고 충돌을 해요. 자, 충돌을 할 때 벽면에 평행한 Y축이나 Z축 성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안 변합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벡터 성분만 그 값이 변하게 되느냐? X축 방향의 벽면에 수직한 X축 방향의 속도 성분만 충돌 과정에서 뭐가 변하게 된다? 속도 성분 값이 변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MA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A는 dt분의 dv로 표현이 되죠. A는 가속도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게 가속도에 해당이 되죠. 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충돌 전후에 변해요, 안 변해요? 충돌 전의 질량과 충돌 후의 질량이 다르질 않죠.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상수 역할을 해요. 상수는 미분기호 바깥으로 들락날락이 자유로워요? 안 돼요? 자유롭죠. 그래서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MV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리에서는 스몰 p를 가지고 나타내요. 압력하고 착각하면 안 되죠. 압력은 라지 p, 이건 스몰 p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dt분의 dp. 한마디로 벽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란 뭐냐? 벽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를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P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델타 P 같은 경우는 충돌 과정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X축 방향의 속도 성분만 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Y축하고 Z축은 운동면에 평행하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속력 성분이 안 변하고 요것만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의 충돌 전에는 이 녀석이 MVX의 속도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충돌 후에는 이게 뭐가 될까? 자, 충돌을 할 때 어떤 충돌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우리가 기체의 충돌을 언급을 할 때는 가장 기체의 충돌에 가까운 게 뭐냐?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이 뭐죠? 충돌 전과 후에 속력이 어떻게 된다?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는 반대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MVX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델타 P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될까? 충돌 전에는 MVX,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MVX. 그럼 변화량이 얼마죠? 2MVX가 되겠죠. 그래서 2MVX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델타 T는 뭘까? 기체 입자가 있는데 하나가 꽝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또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충돌과 충돌 간에 비어있는 시간. 그게 뭐가 되느냐면 곧 델타 T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 한번 충돌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가죠? 마이너스 VX의 속도로 가죠. 이쪽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때 얼마의 속도로 돌아오죠? 플러스 VX로 돌아와요. 그러면 얘가 L이라고 얘기하는 거리를 갖다가 VX라고 얘기하는 속력을 가지고 이동했다가 VX라는 속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동 거리는 2L이 되는 거고 그때 속력은 계속 무엇을 유지하고 있죠? VX라고 얘기하는 절대값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L, 왕복거리 2L을 속력 VX로 나눠주는 게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델타 T에 해당이 되더라. 즉 충돌 간에 걸리는 시간 간격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12분의 VX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L분의 MVX의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세기는 L분의 MVX의 제곱이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맨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도되는 공식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었죠.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 뭘 빠뜨렸을까? 기체 입자 하나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은 다 틀리다라는 얘기지. 이 중에는 속력이 빠르게 충돌하는 녀석도 있고 속력이 느리게 충돌하는 녀석도 있으니까 속력의 분포를 갖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기체 입자가 다 똑같은 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 기체 입자가 속력이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어요. 빠르게 충돌하는 녀석은 많은 힘을 가했을 거고 느리게 충돌하는 녀석은 작은 힘을 가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 곱하는 걸 뭘 곱해줘야 된다?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평균적인 심해 세기로 바꾸는 게 옳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유도했었던 이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NA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L분의 MVX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때 박스의 길이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기체 입자가 같은 박스 길이를 왕복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박스의 길이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도 어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가 전부 똑같은 헬륨 기체 입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체의 질량도 모두 똑같죠. 1몰기의 기체 입자가 있다면 그 1몰기의 기체 입자는 다 똑같아요. 따라서 질량과 박스의 길이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표시에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평균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Vx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이 부분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에다가 L, M, 그 다음에 Vx의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은 L분의 N의 NA, 그 다음에 M에다가 Vx의 제곱의 평균 요거에만 평균 개념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속도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서 배웠었던 벡터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V의 제곱은 Vx의 제곱, 그 다음에 Vy의 제곱, 그 다음에 Vz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벡터 계산했었던 거죠. 벡터의 절대값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이게 벡터의 절대값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X축 방향의 평균 속도의 제곱의 평균값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속도의 평균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 입자의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좀 관심이 좀 먼 표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평균 속도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묘사해 봅시다. 자, 내가 이 방에 있어요. 근데 저쪽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놔. 그럼 나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바람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선풍기가 저쪽에 틀어놨으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걸 갖다가 느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갖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바람이 분다. 내가 바람이 부는 걸 느낀다라는 얘기는 모든 기체 입자가 전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체 입자가 X축으로도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고 Z축으로 움직이는데 특별하게 이쪽 속도 성분의 평균 속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X축 속도 성분도 있고 Y축 속도 성분도 있고 Z축 속도 성분도 있는데 이쪽 방향의 평균 속도가 좀 더 빠르다. 그 경우에 내가 바람이 분다라고 느끼고 있겠죠. 모든 기체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는데 평균적으로 저쪽으로 좀 더 빨라. 그러면 바람을 느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박스가 있어요. 여기 선풍기 틀어놨어요? 안 틀어놨어요? 선풍기 안 틀어놨지. 그러면은 이 안엔 바람이 안 부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X축 방향의 속도 성분,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이 다 어떻다?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박스 내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Vx의 벡터 성분의 제곱, Vy의 벡터 성분의 제곱, Vz의 벡터 성분의 제곱이 모두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박스 안은 바람이 안 분다. 바람이 안 분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다? 어떠한 특정한 방향이 더 큰 운동 속도 성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3Vx의 제곱의 평균이 돼요. 3Vx의 제곱, 3V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Vx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1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3L분의 N의 NA 그 다음에 V의 제곱의 평균. M이 빠졌네. M의 V의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요게 뭘로 바뀌었죠?
기체 입자의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의 평균값에서 기체의 속도의 제곱의 평균값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P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A분의 F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F가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봅시다. 3L의 A에다가 N의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지금 이게 뭐죠? A하고 L을 곱하면은 A는 면적, L은 박스의 길이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뭐가 나오지?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V분의 N의 NA에다가 MV의 제곱 평균. 그러므로 자, 이걸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부피 V가 1로 들어가요. 그래서 PV는 이코르 3분의 N의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학과 다니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봐서 익숙해져 있죠. PV는 이코르 뭐죠? NRT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NRT하고 얘가 뭐가 된다? 이퀄 관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NRT는 3분의 1의 N의 3분의 1의 N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래. 3분의 1 그냥 밑으로 씁시다. 3분의 1의 N의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 자, 그 다음에 요 R이 기체상수죠. 자, R하고 여러분들이 화학을 하다 보면은, 물리화학을 하다 보면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 볼츠만 상수가 있어요. 기체상수하고 볼츠만 상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즉, 기체상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볼츠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배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의 1몰배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기체상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R에다가 이걸 대신 대입을 시켜요. 그럼 뭐하고 뭐가 지워지죠? N하고 N 지워지고 NA하고 NA가 지워지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KB, 볼츠만 상수죠. KT는 이코르 3분의 1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 자, MV의 제곱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E는 이코르 2분의 1 MV의 제곱, MV의 제곱이죠. 그러면 MV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균 운동 에너지의 2배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용기 안에는 수많은 기체 입자가 있고 이들의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다 달라. 근데 그들의 평균 값의 2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MV의 제곱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3분의 2 2K 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2K 바는 어떻게 된다? 2분의 3 KT.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공식입니다. 가끔 네모를 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암기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유도를 했었던 이유는 뭐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도를 뜨겁고 차갑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럼 뜨거운 게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온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한 거죠. 온도는 무엇을 표현한 것이다? 평균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다. 평균 빠지면 안 되죠. 평균 운동 에너지를 얘기한 것이다. 뜨겁다. 여러분들은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평균 운동 에너지를. 뜨겁다란 얘기는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높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차갑다라는 건 뭐다?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운동 에너지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물리량이 뭐냐? 바로 온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는 기본적으로 무슨 개념이다? 평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때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세기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평균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양에 의존하지 않겠죠. 그래서 세기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열의 흐름의 방향을 자발적인 열의 흐름의 자발적인 열의 흐름의 방향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이다. 뜨겁고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평균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주는 물리량이 뭐다? 바로 온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부피만큼 부피나 압력처럼 복잡하지 않죠. 부피나 압력 같은 경우는 단위를 굉장히 잡다한 걸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압력의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끔 우리나라 교과서들 중에 보면은 공학에 관련된 교과서들을 보면은 압력의 단위로 PSI란 단위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 PSI란 단위가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더라? 제곱 인치당 몇 파운드의 힘을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단위라는 게 굉장히 압력의 단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온도의 단위는 미국 놈들처럼 화씨를 쓰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섭씨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섭씨 같은 경우는 1기압하에서 물의 어느 온도를 0도, 물의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 사이를 100등분해서 1도 간격을 표현하는 거. 그걸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과학 영역에서는 섭씨 온도가 거의 사용이 안 되죠. 대부분 뭘로 변환을 하죠? 켈빈이라고 얘기하는 절대 온도를 가지고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해요? 켈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부피를 0K라고 표현하고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은 섭씨 온도에서의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과 동일하도록 맞춰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는 어떤 온도냐? 그 온도는 도달할 수 없는 온도예요. 왜냐하면 이상기체가 존재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온도인데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죠. 공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기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학적으로 알아낸 결과가 뭐냐? 마이너스 273.15도씨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변환시키려면은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15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절대 온도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서 온도의 단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간략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은 0법칙, 1법칙, 2법칙, 그 다음에 3법칙. 3법칙은 가끔 사용하죠. 그 다음에 0법칙은 여러분들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연력학은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있는데 1법칙, 2법칙이 결국은 시험 문제 오직에 나오는 파트고 3법칙은 가끔 나오죠.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고 0법칙은 이해구 자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내용이 0법칙이란 사실은 몰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서로 온도가 똑같으면 그 상태에서 R자로 출입하는 열량이 없다. 이게 열적 평형에 관련된 거죠. 그것을 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도씨하고 100도씨를 접촉을 해. 온도가 같기 때문에 100도씨하고 100도씨 사이에는 R자 열의 이동이 없다. 그런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고 B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야. 그럼 A, B의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 B, C의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A, C의 온도도 같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A와 C 사이에는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더라. 이게 연력학 제3 0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주제가 달라져요. 이거 교과서가 이렇게 편집이 돼 있어서 에킨즈 책이 이렇게 해리가 돼서 5번 표현이 돼 있어서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요 앞에 4번까지는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리량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라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본적인 물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입자의 운동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다. 입자의 운동 상태를 바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지되어 있었던 물질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의 속력을 감소시킨다든지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을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X축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녀석을 Y축 방향으로 꺾어서 움직이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의 속력이나 운동의 방향 이런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을 심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심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을 갖다가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동일한 심을 가했을 때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때 발생하는 운동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반비례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심에 저항하는 능력을 갖다가 질량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동일한 심을 질량 m이라는 입자에다가 우리가 a만큼의 가속도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줘야 된다? 질량에 비례하고 발생한 가속도의 가속도의 양에 비례하는 값을 곱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가속도의 변화량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공식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F는 m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가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발생시키기 위해서 질량이 무거울수록 많은 힘을 가해줘야 되고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같은 질량일 때 많은 가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가해줘야 되고 그래서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과 그로부터 발생된 가속도의 곱 모두에 비례하게 된다.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로 합쳐서 얘기를 하면 F는 ma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물리량은 이거는 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떠한 물체에다가 우리가 힘을 투여를 해요. 그럼 힘을 투여를 하는데 그 힘을 투여를 한 상태에서 이동시킨 거리가 얼마냐? 그 이동시킨 거리가 크면 클수록 일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에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밀고 있어요. 이렇게 밀고 있을 때 F만큼의 힘을 가지고 밀고 있어요. 자, 힘을 쓰고 있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묘사할 때 필요한 물리량은 얼마냐? 이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X만큼 이동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S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Fs로 표현이 된다. 힘을 가하면서 그 힘의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을 시켰느냐. 많은 힘을 가할수록 그리고 그 힘을 가하면서 이동시킨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ork,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에서 일반적으로 Fs, 힘과 힘을 가한 방향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힘도 벡터량이고 S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벡터 곱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에너지는 뭐냐? 입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물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2분의 1 mv의 제곱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어떠한 기체 입자가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기체 입자가 여기에 가서 꽝 하고 충돌을 해.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충돌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사실은 얘한테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얘가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충돌하기 전까지는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충돌했을 때 일로 환산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 그걸 갖다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겠지만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위치 에너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었죠? 폴 스피드, 역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입자가 그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위치 에너지가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죠.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손으로 꽉 잡고 있어. 질량 M인 입자를. 그럼 이 녀석은 정지해 있는 상태죠. 운동 에너지 없어요. 그리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떠한 것에 힘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입자는 이 위치에서 정지되어 있을 때 분명히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다도 물체 하나를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손을 치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점점 뭐가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다가 얘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꽝 하고 충돌하면 이 밑에 있는 물체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겠죠.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였죠. 일을 했어요. 이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 본질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중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떠한 입자가 특정한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실로부터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다? 얘는 힘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앞서 제가 책에서 어술이 된 것처럼 포스 필드 내에 힘을 받고 있는 공간 내에서 그 힘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입자만이 무엇을 가질 수 있다?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 왜 하느냐? 우리가 기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호작용력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 당연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뭐를 안 갖게 되죠?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은 위치 에너지를 갖지 않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는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느냐? 이상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서부터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1시간 정도 또 지났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합시다.